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158페이지 강남의 탄생. 한종수 강희용 지음.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있다. 미지북스. (327페이지) 자동차 수 23, 32, 자동차 시대 23, 29, 33 등. 잠수교 41, 62, 64, 잠실 12, 49, 59 등. 잠실 물막이 공사 122, 잠실 조공아파트 124, 125, 152 등. 잠실대교 62, 63, 123, 잠실 종합운동장 120, 123, 128 등. 잠원 25, 28, 46 등. 재건축 아파트 245 내지 249. 저자도 52, 175, 176. 정신여고 91, 95. 정치자금 23, 52, 209 내지 211. 제1 한강대교 19, 21, 35, 50. 제2 롯데월드 190. 제2 한강교 양화대교 21, 35. 제3 한강교 한남대교 45 내지 38. 46, 57. 제3 한강교 혜은이 37, 63, 108. 제방건설 50, 51, 283. 수상복합 156, 185, 188. 중계 96, 172, 174. 중동특수 61, 72. 중앙고 91, 94. 중앙정보부 78, 209, 211. 지방도시 305, 306. 지역 남방 125. 지역중심 271, 273, 274. 지하철 2호선 113, 120, 126 내지 129. 지하철 3호선 46, 158, 159. 지하철 7호선 46, 185, 290. 지하철 9호선 45, 46, 258. 진달래 아파트 72, 249. 진명여고 91, 299. 지능기업 73, 74. (158페이지) 지하철 3호선 남북을 관통하다. 지하철 2호선이 강남의 동서를 관통한다면 지하철 3호선은 남북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1980년 2월 29일에 공사를 시작한 3호선은 지축에서 출발하여 구파발, 불광, 종로 3가, 을지로 3가, 충무로, 약수, 옥수 등 강북을 거쳐 동호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압구정, 신사, 잠원, 고속터미널, 교대, 남부터미널을 거쳐 양재가 종점이었다. 이 3호선은 5년 8개월 만인 1985년 10월 18일에 완공되었다. 길이는 28.9km였다. 이 노선이 강남시가지 형성에 미친 영향은 2호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컸다. 직접 강남을 통과하지는 않지만 지하철 4호선 역시 반포와 방배 쪽을 끼고 돌며 강남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지하철 3호선 노선 결정 과정에서 강남 구간에 관한 두 가지 비사가 전해진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예술의 전당과 남부터미널역을 연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다. 원래는 당연히 지하철역 출입구와 예술의 전당을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이때 문공부가 지하철 4호선 공사로 보물 제1호인 동대문이 흔들린다며 서울시를 괴롭혔다고 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서울시가 문공부 최대의 역점 사업인 예술의 전당에서 일부러 먼 거리에다 지하철역을 배치해 문공부를 물먹였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 물먹고 있는 당사자는 문공부, 지금은 문화부 나으리들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역이 있을 뻔했다는 것조차 잘 모르는 우리 시민들. 어쩔 수 없이 남부터미널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거나 20분 이상 터벅터벅 숨차게 걸어가며 좌석을 찾아가는 일반 시민들이다. 또 하나는 대치역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늘날 학여울역과 도곡역 사이에 대치역이 있는데 이는 거리상으로는 절대 들어설 만한 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줌마 부대의 집중포화가 서울시에 쏟아졌고 결국 서울시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대치역을 만들었다고 한다. 물론 서울일 뿐이라는 것을 독자 여러분께 굳이 확인해 둔다. 이후 지하철 3호선의 강남 구간은 계속 남쪽으로 연장되었다. 양지역이 종점이었지만 매봉, 도곡, 대치, 하겨울, 대청, 일원, 수서라는 새 역들이 생겨났고 2010년에는 오금까지 연장되어 5호선과 연결되었다. 또한 새로운 강남인 분당을 연결하는 분당선까지 만나기 이른다. 새로 생긴 역사마다 주변에 새 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서로 빈틈없이 연결되었다. 1996년 11월에 지하철 8호선과 8호선 송파 구간이 2000년 8월에는 7호선 강남 구간이 개통되었지만 두 노선은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강남 도시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61페이지 8. 더 커지는 강남. 제2부의 8. 더 커지는 강남 161페이지. 괴인 정태수 수서개발을 준비하다. 수서임대 아파트 단지의 그늘 분당 신도시 건설. 9. 강남의 부촌들 175페이지. 10. 강남의 흑파들 193페이지. 11. 지난날의 그늘 207페이지. 12. 현재의 강남 239페이지. 13.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강남 267페이지. 161페이지 8. 더 커지는 강남. 괴인 정태수 수서개발을 준비하다. 강남의 개발은 잠실뿐 아니라 수서와 이론 일대로 확대되어 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적이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되는데 바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 중 하나인 수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은 한국을 두 번이나 뒤흔든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였다.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괴인이기도 했다. 국민학교 졸업이 가방끈의 전부인 세무공무원 출신의 정태수는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1974년 한보 상사를 창업하여 구로동과 대치동에 저층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다가 1976년 10월 사망건설을 인수하여 한보주택으로 개명하였다. 수서 사건 이전 정태수란 이름을 처음 알린 계기는 1979년 음마아파트 완공이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터는 7만 3천 평이 넘는 땅으로 원래 농경지와 요수지로서 6월경이 되면 침수하는 저지대였다. 그 대신 원래 살았던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땅이 기름져서 가을에 채소나 과일이 아닌 밀과 보리를 심어 봄에 수확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탄천 제방이 축소되고 나면 이 땅이 수몰지역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일대를 헐값으로 사들였다. 음마아파트는 14층짜리 26개동 4,424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였고 단기간에 완공되어 건설업계를 경악시켰다. 1978년은 2차 석유 파동으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때였다. 한보가 이른 쾌거를 이룬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한보가 자꾸 결제를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자 건설자재 업체들은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한보의 자재부 직원들은 상부 지시 아래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게 된다. 내막은 이러했다. 한보 직원들은 우선 을지로 건자재 상가에 가서 점포 주인에게 타일이나 합판 등 자재를 싣고 현장에 갖다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그때 이미 모든 근자재 상인들도 한보에 관한 소문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직원들에게 현찰이 아니면 공급을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그러면 현장에서 현금을 바로 줄 테니까 자재를 직접 싣고 오라고 설득했다. 만약 현금을 못 받으면 자재를 다시 싣고 가면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결국 직원들의 설득에 따라 상인들은 자재를 싣고 현장에 갔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자 공사 현장에 있던 현장 직원들이 트럭에 실린 자재를 들쳐업고 가버렸다. 의안이 벙벙했지만 자재상들은 대금을 못 받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한보의 경영 철학이 이러했던 것이다. 정태수는 풍수지리에 밝았고 미신을 신봉하기로도 유명했는데 음마아파트 단지를 공중에서 보면 국화 모양이라고 하며 30대 그룹에 진입하고 나서도 자신을 성공시킨 대치동을 떠나기 싫어 본사를 음마아파트 상가에 오랫동안 두기도 했다. 어쨌든 음마아파트 단지 대형 상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 들어선 슈퍼마켓은 초창기 강남 사람들의 쇼핑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 단지의 완공과 분양 대박으로 한보는 일약 건설업계의 신데렐라가 되었다. 한보그룹은 제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더욱 커져갔다. 특히 반포의 미도 아파트 단지, 미도란 단어가 많이 나오네. 목동 시가지소성,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 등 강남 쪽 건설 사업으로 한보는 30대 그룹까지 도약했다. 또한 정태수는 하키 협회장을 맡아 하키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 결과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하키팀 모두 금메달을 따는 데 역할을 하여 정권에 도움을 주었고 특히 당시 대한체육회장이었던 노태우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정태수는 수서, 일원 일대를 황금알을 낳는 그 위로 보고 계속해서 땅을 사 1989년 11월까지 5만 평 이상의 자연 녹지를 확보했다. 더불어 치밀한 로비를 준비했다. 우선 서울시 간부 출신으로 강남구 청장을 3년간 역임한 이영식을 한보주택 사장으로 영입했다. 하지만 일은 그의 뜻대로 돌아가지만은 않았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은 제6공화국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위해 전국의 주요 도시 주변에 있는 광대한 토지를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거래 신고 지역으로 묶어버렸다. 여기에는 특히 서울과 직할시의 녹지 지역이 포함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보가 수서에 사모은 5만 평은 꼼짝없이 수용될 운명이었는데 정태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바로 주택조합이었다. 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인 동일한 직장의 근무자나 지역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 아파트를 건립하는 제도였다. 주택조합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금융 지원이 뒤따르고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다. 정태수는 그룹 임원들을 동원하여 한보주택과 파트너가 될 주택조합을 무더기로 결성했는데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이 아니라 기관의 직원들로 만들어진 조합이었다. 놀랍게도 그 기관들은 산업은행, 한일은행, 농협중앙회, 주택은행, 대한투자신탁, 감정원, 매일경제신문, 농림수산부, 외환은행, 서울지방국세청, 대한투자금융, 강남경찰서, 금융연수원, 한국전기통신공사, 동양증권, 서울투자금융, 한국신용평가, 금융결제원, 경제기획원, 내외경제신문, 국군모부대 행정과, 중외제약이었다. 조합원 수는 모두 3,360명이었다. 중외제약을 제외하면 전부 다 정부 부처나 공기업, 금융기관, 언론기관들이었으니
그의 로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힘으로 장애를 넘겠다는 것이 정태수의 계산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합들은 한보주택의 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토지를 주택조합원들에게 택지로 공급해달라는 민원을 1989년 9월 12일에 서울시에 전달했다. 요구는 쉽사리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무려 37회에 걸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650명을 제외한 2710명이 급조된 조합에 속해 있었다. 둘째, 한보주택의 토지는 모두 자연녹지여서 공용개발 방식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엄청난 로비와 인맥이 동원되었지만 서울시는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정태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서울시에 대한 로비와 압력, 청원이 통하지 않자 한보와 조합의 로비는 국회와 청와대로 향했다. 정태수는 올림픽이 끝난 지 3일 후인 10월 5일 올림픽 조직위원장 박세직과 함께 하키협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초청을 받아 노태우 대통령을 만났다. 참고로 여자 하키 대표팀은 은메달을 땄다. 이 자리에서 다른 단체 협회장들은 주로 경기장 건설이나 병력 특례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정태수는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정책에 호응해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 해 12월 초 정태수는 10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곧이어 1990년 1월 8일 대치, 수서, 지구, 연합, 직장주택조합 명의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2월 16일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민원을 들어주라는 내용의 공문이 서울시에 도착했다. 하지만 고건 서울시장은 놀랍게도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5월에 또 10억 원이, 이어서 9월에는 30억 원이 청와대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정태수와 주택조합들은 민자당에 민원을 넣으면서 국회 로비를 시작했다. 수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섭 의원의 주선으로 1990년 10월 27일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때부터 정태수의 로비는 국회 건설위원회에 집중되었다. 그가 건설위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지 정확한 액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음 해에 실시된 검찰 수사가 도중에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정태수는 제1야당인 평민당에도 손을 뻗쳤고 평소에 정태수와 친분 관계가 있던 주택건설업자 출신의 이원배 의원이 그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11월 정태수는 청와대에서 직접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 100억 원을 전달했다. 이른 영의 주도한 로비라기보다는 매수공작, 로고권 서울시장을 제외한 그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결국 고건시장마저 압력을 받아 12월 27일에 물러나고 그 자리는 박세직이 차지했다. 이제 수서 택지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일은 바로 그토록 용의 주도했던 정태수 본인의 입에서 틀어지기 시작하고 말았다. 정태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대담에서 당진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연 생산량 29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게 충남 당진이네. 정태수. 제철소? 현대나 삼성도 없는 대규모 제철소를 겨우 30위권의 특거리한 한보가 짓겠다니 어느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재원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정태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수소 개발로 충당하겠다고 경솔한 대답을 하고 말았다. 사실 수소지구가 개발되면 정태수와 한보는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청와대는 물론 언론과 여야에
충분한 로비를 해두었으니 별 걱정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신생 언론사들이 많이 생겼다는 사실을 미처 염두에 두지 못했다. 1989년에 창간된 세계일보는 비록 통일교 계열이었지만 오너인 문선명 부자가 주로 미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편집국장의 의지에 따라 보도 내용이 결정되었고, 이두석 편집국장은 신생 언론사에 걸맞은 패기로 이 사건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1991년 1월 21일 서울시가 한보의 수서개발을 승인하자 세계일보는 2월 2일자 수서특혜 건설위 로비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취재진을 동원하여 물고 늘어졌다. 때마침 2월 4일 국회 행정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한보의 로비와 무관한 평민당 박실, 김종환, 양성우 의원의 예리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세직 시장과 서울시 간부들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말았다. 2월 내내 세계일보의 지면 30% 이상이 수서사건에 집중되었고 점차 다른 언론들도 수서사건 기사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결국 들끓는 여론에 밀려서 노태우는 2월 5일 감사원 감사를, 2월 9일에는 검찰 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박세직은 시장에 취임한 지 53일 만인 2월 19일에 경질되고 말았는데 경질이 뭔가? 일제강점기의 경성부용과 광복 후의 서울시장을 통틀어 가장 단명한 시장이 되고 많은 불명예를 안았다. 감사원 감사로 서울시의 개발 허가가 부적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환되었다. 조합장들은 물론 한보주택사장 강병수, 고건과 박세직 두 시장에다가 2월 12일에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본인이 불려나갔다. 이후 이태섭과 오용운 건설위원장, 김동주, 이원배, 김태식 의원 등이 소환되었다. 조사 결과 노태우 대통령도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지만 이는 당연히 묻혀버렸고 정태수 회장과 5명의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장병조, 건설부 국토개발국장 이규황, 농협 출신의 고진석 연합조합 간사가 구속되었다. 사실 이 정도로 끝나선 안 될 사건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다행히도 걸프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여차저차 봉합되었다. 당시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사건을 더 키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세계일보의 이두식 편집국장과 손병우 부사장은 인사보복을 당했고 통일그룹은 전면 세무조사를 면할 수 없었다. 이런 보복을 가한 노태우의 수뢰 사실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다음인 1996년에야 밝혀졌다. 하지만 정태수 회장은 재기에 성공했고 한보를 재계 14위까지 더욱 끌어올렸다. 그러나 한보는 문민정부 말에 다시 무너졌고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때 그는 재벌회장 휠체어 코스텀의 원조가 되기도 했다. 현재 그는 키르기즈스탄으로 도피한 상태이며 체납세금은 자신과 아들들의 체납액을 더해 3,1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뭐야? 정태수가 한국의 보물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호언한 한보그룹의 말로는 이러했다. 수서지구는 결국 한보가 아닌 원래대로 서울시의 손에 넘어가 공영개발이 실행되었다. 1992년 내지 1994년에 걸쳐 141개 동 12,494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졌다. 특이한 사실은 여기에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영구 임대주택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69페이지 수서임대 아파트 단지의 그늘 강남의 외딴섬 또는 강남의 음지로 불리는 수서의 임대아파트 단지는 그 큰 규모에도 여전히 인근 주민들의 눈의 가시였다. 집값 내려간다고 하는 정도는 불평축에도 못 꼈다. 임대아파트 애들이랑은 놀지 말라며 문둥병자 취급하는 부모 중에 박사며 교수며 의사가 있었다. 김윤영의 단편소설 철가방 추적 작전에서 묘사한 이 모습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오던 영구 임대 아파트의 감추어지고 불편한 진실이다.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에게 붙은 딱지는 영구였다. 1990년 초 개포동 영구 임대 아파트는 주차장이 택시들로 가득 찬 택시기사 가족들의 집단 거주지였다. 물론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 달라졌지만 여전히 강남답지 않게 주차장에 외제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색지대이다. 최저소득계층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건설된 영구임대 아파트가 실제로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수서임대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자들께서도 임대 아파트가 인근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많을 테니 말이다. 최근 영화 변호인으로 다시 조명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41세까지 부산에서만 살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여의도에 전세를 얻었다.